눈 덮인 묘지. 이모가 이틀째 전화를 안 받아요. 12월 6일 새벽 4시 32분 춘천경찰서 상황실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들어왔을 때 당직 근무 중이던 오태식 반장은 식은 커피를 입에 문 채로 수화기를 들었다. 신고자는 조카라고 했고 그 목소리에는 불안이 아니라 확신이 섞여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확신 말이다. 오태식은 커피를 삼키지 않았다. 그는 신고 내용을 받아 적으면서 목소리 안에 숨어있는 공포의 농도를 가늠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대부분 아마도라는 단어로 신고를 시작하지만 이 조카는 달랐다. 분명히 무슨 일이 있어요 라는 문장으로 시작했고 그 문장은 오태식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실종자는 한서윤, 64세, 강원도 춘천시 서면의 한 농촌 마을에 홀로 거주 중인 여성이었다. 조카의 말에 따르면 서윤은 매일 저녁 7시에 전화를 받는 사람이었다. 하루도 빠짐없이 거의 10년을 그렇게 살아왔다고 했다. 그런데 12월 4일 저녁부터 전화를 받지 않았고 5일에도 마찬가지였으며 오늘 새벽까지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집에 찾아가 보니 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방 안은 불이 꺼진 채 고요했다. 깨 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조카는 울먹이며 말했다. 이모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디 훌쩍 떠나실 분도 아니고 연락 안 하실 분도 아니에요. 오태식은 신고 접수를 마친 뒤 수첩에 몇 가지를 빠르게 적어 내려갔다. 나이 64세, 홀로 거주, 연락 두절 이틀, 겨울 눈.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었다. 이런 신고는 두 가지다. 무사히 찾거나 절대 살아서 못 찾거나. 그는 20년 가까이 강력팀에 있으면서 노인 실종 사건을 20건도 넘게 다뤄왔다. 그중 절반은 치매로 인한 폐회였고 나머지 절반은 자살이거나 타살이었다. 중간은 없었다. 노인들의 실종에는 회색지대가 없었다. 그들은 무언가를 잊어서 사라지거나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사라졌다. 오태식은 커피를 한 모금 삼키고 창밖을 내다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춘천의 겨울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었다. 조용하고 차갑고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눈과 함께. 그는 당직 팀원 2명을 깨웠다. 출동 준비해. 실종 신고 들어왔어. 팀원들은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났지만 오태식의 표정을 보고는 곧 긴장했다. 그의 얼굴에는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니다 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오태식은 파카를 걸치며 생각했다. 12월 초 춘천 외곽, 혼자 사는 노인, 이유 없는 연락 두절. 이 조합은 좋지 않았다. 매우 좋지 않았다. 그는 차에 오르면서 과거에 다뤘던 한 사건을 떠올렸다. 2011년 겨울, 역시 혼자 살던 70대 여성이 실종 신고되었고 사흘 뒤 그녀는 자택에서 10km 떨어진 야산에서 발견되었다. 사인은 둔기에 의한 두개골 골절이었고 범인은 조카였다. 조카는 법정에서 돈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오태식은 그때의 기억을 떨쳐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노인 실종 사건은 언제나 그의 가슴 한구석을 무겁게 짓눌렀다. 노인들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었고 그 무력함이 범죄자들에게는 기회로 보였다. 차는 춘천 시내를 빠져나가 외곽으로 향했다. 눈은 계속 내렸고 도로는 미끄러웠다. 오태식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번엔 무사히 찾았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그의 직감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의 직감은 이렇게 속삭이고 있었다. 이미 늦었다. 이미 끝났다. 이제 남은 건 진실을 찾는 일뿐이다. 12월 6일 오전 8시 오태식과 팀원들은 한서윤의 집 앞에 도착했다. 마을은 춘천 시내에서 차로 40분 거리에 있었고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집은 단층 슬레이트 지붕의 낡은 농가였고 마당에는 장작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대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오태식은 대문을 밀고 들어서면서 마당을 살폈다. 발자국은 없었다. 눈이 모든 것을 덮어버린 탓이었다. 그는 현관문으로 다가가 손잡이를 잡았다. 잠겨 있었다. 조카가 말한 대로였다. 오태식은 조카에게서 미리 받아둔 열쇠로 문을 열었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 순간 그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집 안은 너무나 조용했고 너무나 정돈되어 있었다. 현관에는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거실에는 먼지 한 톨 없었고 부엌의 식탁 위에는 컵 하나와 반찬 몇 가지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텔레비전 리모컨은 탁자 정중앙에 놓여 있었고 소파 위의 방석들은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오태식은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며 팀원에게 말했다. 사진 찍어. 구석구석 다. 팀원은 카메라를 들고 집안 곳곳을 촬영하기 시작했고 오태식은 방 안으로 들어갔다. 침대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이불은 반듯하게 개어져 있었다. 옷장을 열어보니 옷들이 색깔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옷장 안을 뒤적거렸지만 특별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귀중품도 그대로였다. 서랍 안에는 통장과 도장이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금반지 2개가 놓여 있었다. 오태식은 부엌으로 돌아와 냉장고를 열었다. 김치, 반찬, 우유, 계란 모두 신선했다. 유통기한도 남아 있었다. 그는 냉장고 문을 닫고 창고 쪽으로 향했다. 창고 문을 열자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그곳에는 농기구와 빈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쌀자루가 놓여 있었다. 그런데 그 옆 원래 감자자루가 쌓여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었다. 오태식은 조카를 불렀다. 조카는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급히 뛰어왔다. 여기 원래 뭐가 있었어요? 오태식이 빈 공간을 가리키자 조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감자요. 이모가 가을에 캐서 자루에 담아뒀어요. 2포대 정도 있었을 거예요. 오태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다. 걔는요? 이 집에 개 있었죠? 그 조카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네, 12살 먹은 늙은 개요. 이름이 복이었어요. 어디 갔죠? 오태식은 마당으로 나가 개집을 살펴봤다. 개집 안에는 낡은 담요가 있었지만 개는 없었다. 밥그릇도 깨끗하게 씻겨 있었고 물그릇에는 얼음이 얼어 있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개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오태식은 팀원들을 불러 모았다. 정리해보자. 집은 정돈되어 있어. 문은 잠겨 있었고 부서진 흔적도 없어. 귀중품은 그대로야. 통장, 도장, 금반지 전부 제자리에 있어. 근데 감자자루 2포대가 사라졌어. 그리고 걔도 없어. 팀원 하나가 물었다. 강도 아닐까요? 오태식은 고개를 저었다. 강도가 감자자루를 들고 가? 귀중품은 놔두고? 또 다른 팀원이 말했다. 그럼 실종자가 직접 가져간 걸까요? 어디 친척 집에 주러 가거나. 오태식은 다시 고개를 저었다. 겨울에? 이 추운 날 감자 들고 어디가? 게다가 개까지 데리고? 오태식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집을 다시 한번 바라봤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이 집은 정돈된 것이 아니라 정리된 것이었다. 누군가 흔적을 지우기 위해 집안을 깨끗하게 만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았다. 감자와 개를 빼먹었다. 아니, 어쩌면 일부러 가져간 것일 수도 있었다. 오태식은 수첩을 꺼내 적었다. 면식범 가능성 높음. 집에 거부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서윤이 문을 열어줄 사람. 개가 짖지 않을 사람. 그는 펜을 멈추고 마을을 내려다봤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마을은 고요했다. 이 고요함 속에 한 사람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 사라짐에는 누군가의 손이 닿아 있었다. 오태식은 마을 주민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실종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목격 시간을 좁히는 일이었다. 사람은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다. 반드시 누군가 받고 누군가 기억하고 있었다. 문제는 그 기억을 끄집어내는 것이었다. 오태식은 서윤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집부터 방문했다. 첫 번째 집은 70대 노부부가 살고 있었고 그들은 서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좋은 사람이에요. 조용하고 말도 없고 남한테 피해주는 법이 없어요. 오태식이 물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보셨어요? 노부부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기억을 더듬었다. 12월 2일이었나 그날 장날이었거든요. 장터에서 봤어요. 쌀자루 사들고 가시더라고요. 두 번째 집에서도 같은 대답이 나왔다. 12월 2일 장터에서 봤어요. 세 번째 집, 네 번째 집, 다섯 번째 집. 모든 주민들의 진술이 하나로 모였다. 12월 2일 오후 서윤은 마을 장터에서 쌀자루를 샀다. 그날 이후 아무도 서윤을 보지 못했다. 오태식은 수첩에 12월 2일 오후라고 크게 적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날 저녁부터 실종이라고 덧붙였다. 이제 타임라인이 좁혀졌다. 서윤은 12월 2일 저녁부터 3일 사이 어느 시점에 사라진 것이었다. 오태식은 질문을 바꿨다. 혹시 그 기간 동안 서윤 씨 집 주변에서 낯선 사람이나 차를 보신 분 있으세요? 여섯 번째 집에서 실마리가 나왔다. 75살 노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게 확실하진 않은데요. 오태식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다. 괜찮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12월 2일이었나 3일이었나 그 즈음에 회색 승합차가 서윤 씨 집 앞에 서 있더라고요. 저도 지나가다 봤는데 낯선 차였어요. 이 동네에서 본 적 없는 차요. 오태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승합차요. 어떤 승합차였어요?
노인은 손으로 대충 크기를 가늠하며 말했다. 작업용 승합차 같았어요. 짐 싣는 그런 차. 색깔은 회색이었고 좀 낡아 보였어요. 오태식이 다시 물었다. 몇 번 보셨어요? 노인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다. 2번? 아니 이틀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2일에도 있었고 3일에도 있었어요. 오태식은 다른 주민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2명이 더 같은 증언을 했다. 회색 승합차 저도 봤어요. 작업용 차 같았어요. 오태식은 수첩에 빠르게 적어 내려갔다. 회색 작업용 승합차. 12월 2일 3일 서윤집 앞. 마을 사람들이 모르는 차. 그는 펜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승합차는 짐을 싣는 차였다. 그리고 서윤의 집에서는 감자자루 2포대가 사라졌다. 이 둘이 연결되는가? 오태식은 다시 주민들에게 물었다. 그 승합차에서 누가 내리는 걸 보신 분 있으세요?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했다. 차만 서 있었을 뿐 사람은 보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오태식은 마을 탐문을 마치고 차로 돌아왔다. 그는 조수석에 앉아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를 정리했다. 한서윤 64세 홀로 거주. 남편은 몇 년 전 세상을 떠났고 친아들은 사고로 사망했다. 남편 쪽에서 이어진 의부사들 최지훈이 유일한 가족이었다. 서윤의 평판은 좋았다. 주민들은 하나같이 싸울 사람 하나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돈을 빌려주고 안 받은 적도 있고 아픈 이웃을 병원에 데려다준 적도 있었다. 그런 사람이 누군가와 다투거나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 이유가 없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하나였다. 금전적 이유. 오태식은 서윤 명의로 된 재산 목록을 다시 살펴봤다. 밭 한 필지, 임야 한 필지. 시가로 치면 2억 원 정도였다. 적은 돈은 아니었다. 특히 빚에 쪼들리는 사람에게는. 오태식은 팀원에게 지시했다. 최지훈, 서윤의 의부사들. 신상 정보 다시 확인해. 재산 상태, 빚, 거주지, 동거인, 차량 소유 여부 전부. 팀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노트북을 열었다. 오태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승합차 누구 거지? 그는 수첩을 넘기며 다시 한번 그 단어를 적었다. 회색 작업용 승합차. 그리고 그 옆에 물음표를 크게 그렸다. 이 승합차가 누구 것인지 밝혀내는 것이 이 사건의 열쇠였다. 오태식은 그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12월 7일 오전 춘천경찰서 강력팀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들어온 사람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고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형사님 어디 계세요? 이 목소리는 크고 절박했다. 오태식은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다. 남자는 오태식을 발견하자마자 달려와 책상을 두 손으로 짚었다. 우리 어머니 찾으라고요. 뭐 하는 겁니까? 왜 아직도 못 찾았어요? 오태식은 천천히 일어서며 남자를 위아래로 후어봤다. 남자는 검은색 패딩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산발이었으며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다. 오태식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최지훈 씨 맞으시죠? 이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저예요. 한서윤 씨 아들이에요. 오태식은 지훈을 조사실로 안내했다. 지훈은 의자에 앉자마자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어머니가 어디 계신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의 어깨가 들썩였다. 오태식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물 한 잔을 건넸다. 지훈은 물을 받아들었지만 마시지 않았다. 그는 컵을 손에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오태식은 맞은편에 앉아 부드럽게 물었다. 어머니와 언제 마지막으로 통화하셨어요? 지훈은 고개를 들며 대답했다. 11월 말이었어요. 한 일주일 전쯤요. 괜찮으시냐고 물었더니 괜찮다고 하셨어요.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오태식이 다시 물었다. 어머니 댁에는 언제 방문하셨어요?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한 달 전쯤요. 10월 말인가 11월 초였던 것 같아요. 오태식은 수첩을 펼쳐 메모를 하면서 다음 질문을 던졌다. 12월 2일 그날은 어디 계셨어요? 지훈은 눈을 깜빡이며 생각하는 듯 했다. 12월 2일이요? 집에 있었어요. 도연이랑 같이. 오태식이 물었다. 도연 씨는 누구신가요? 지훈이 대답했다. 제 여자친구요. 같이 살아요. 오태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적어 내려갔다. 도연 씨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지훈이 말했다. 박도연이요. 나이는 38이고요. 오태식은 펜을 멈추고 지훈을 바라봤다. 지훈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두 손으로 컵을 꽉 쥐고 있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오태식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오태식은 질문을 바꿨다. 지훈 씨, 어머니와 관계는 어떠셨어요? 이 지훈은 고개를 번쩍 들며 대답했다. 좋았어요. 당연히 좋았죠. 제 어머니인데요. 목소리에 약간의 방어적인 톤이 섞여 있었다. 오태식은 부드럽게 다시 물었다. 어머니 재산 상황은 아시나요?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오태식은 대답 대신 다시 물었다. 어머니 명의로 된 땅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지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밭이랑 임야가 좀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어머니를 찾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가 다시 커졌다. 오태식은 침착하게 말했다. 지훈 씨 진정하세요. 저희도 어머니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여쭤보는 겁니다. 지훈은 깊게 한숨을 쉬며 다시 고개를 숙였다. 오태식은 그의 반응을 관찰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너무 과하다. 감정이 너무 크다. 슬픔은 사람마다 다르게 표현되지만 지훈의 슬픔은 어딘가 연극 같았다. 목소리는 컸지만 눈물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어깨는 떨렸지만 얼굴 근육은 긴장해 있었다. 오태식은 20년 동안 수많은 유가족을 만나봤다. 진짜 슬픔과 가짜 슬픔을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앞에 앉아있는 최지훈이라는 남자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오태식은 그것을 확신했다. 오태식은 조사를 마무리하며 말했다. 지훈 씨, 오늘은 이만 가보셔도 됩니다. 혹시 추가로 여쭤볼 게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다. 그는 문을 나서면서 다시 한번 말했다. 제발 어머니 찾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나갔다. 오태식은 지훈이 사라진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팀원을 불렀다. 최지훈, 신상 정보 나왔어? 이 팀원이 노트북을 보며 대답했다. 네, 나왔습니다. 빚이 좀 있네요. 진흥은행에 1,500, 지역 대부업체에 1,000, 카드 연체까지 합치면 5,000 정도 됩니다. 오태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5,000 적지 않네. 팀원이 덧붙였다. 그리고 차량은 없습니다. 등록된 차가 없어요. 오태식은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최지훈 41살, 빚 5천만 원, 차량 없음.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2억 원 상당의 땅을 가지고 있다. 동기는 충분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오태식은 수첩을 펼쳐 지훈의 이름을 적었다. 그리고 그 옆에 물음표를 그렸다. 너인가? 오태식은 속으로 물었다. 내가 어머니를 사라지게 만든 건가? 12월 8일 오후 오태식은 최지훈의 휴대폰 기지국 기록을 받았다. 통신사에 요청한 자료가 도착한 것이었다. 그는 팀원들과 함께 회의실에 모여 기록을 펼쳐놓았다. 기지국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휴대폰 신호는 정직했다. 오태식은 12월 2일 날짜를 찾았다. 그리고 시간대별로 기지국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오전 10시 지훈의 휴대폰은 춘천 시내 중심가에 있었다. 정오 같은 위치에. 오후 2시 여전히 같은 위치에. 오태식은 손가락으로 시간을 따라 내려갔다. 오후 5시 신호가 이동했다. 춘천 외곽으로. 오후 7시 신호는 서면 지역에 도달했다. 한서윤의 집이 있는 바로 그 지역이었다. 오태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시간을 더 따라갔다. 오후 7시부터 밤 11시까지 지훈의 휴대폰은 서면 지역에 머물러 있었다. 4시간. 밤 11시 30분 신호가 다시 움직였다. 춘천 시내로 돌아갔다. 오태식은 기록을 내려놓고 팀원들을 바라봤다. 최지훈이 거짓말했어. 12월 2일 저녁 그는 집에 있지 않았어. 서면에 있었어. 어머니 집 근처에. 팀원 하나가 물었다. 혹시 정말 어머니를 만나러 간 거 아닐까요? 오태식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면 왜 거짓말을 했겠어? 나한테 집에 있었다고 말할 이유가 없지. 어머니 집에 갔다고 하면 되는 건데. 오태식은 즉시 최지훈을 다시 소환했다. 지훈은 이틀 만에 다시 경찰서에 나타났고 이번에는 조금 더 차분해 보였다. 그는 조사실에 들어서며 물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찾으셨어요. 오태식은 고개를 저으며 의자를 가리켰다. 앉으세요. 지훈은 앉았고 오태식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오태식은 기지국 기록을 지훈 앞에 내밀었다. 지훈 씨 이거 보세요. 12월 2일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당신 휴대폰이 서면 지역에 있었어요. 어머니 댁 근처죠.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기록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오태식이 계속 말했다. 지난번에 당신은 12월 2일 집에 있었다고 했어요. 도연 씨랑 같이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기록은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왜 거짓말을 하셨죠? 지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깊게 한숨을 쉬었다. 그거. 그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며 말했다. 갔어요. 어머니 댁에. 그날 저녁에 갔어요. 오태식이 물었다. 왜 처음엔 거짓말을 하셨어요? 지우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의심받을까봐요. 어머니가 실종됐는데 제가 그날 거기 있었다고 하면 형사님들이 저를 의심할 거 아니에요. 오태식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물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잘못했어요. 그냥 무서웠어요. 오태식은 팔짱을 끼고 지훈을 바라봤다. 그날 어머니 댁에서 뭐 하셨어요? 지훈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대답했다. 그냥 인사드리러 갔어요. 오랜만에 얼굴 좀 보려고요. 오태식이 물었다. 몇 시에 도착하셨어요? 지훈이 말했다. 한 7시 반쯤요. 오태식이 다시 물었다. 어머니 만나셨어요?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집에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밖에 나가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돌아왔어요. 오태식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불이 꺼져 있어서 그냥 돌아오셨다고요? 4시간 동안? 지훈이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게 근처에서 좀 기다렸어요. 어머니가 돌아오실까봐요. 근데 안 오시길래 그냥 갔어요. 오태식은 지훈의 말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모순을 찾았다. 어머니 전화는 안 하셨어요. 지훈이 대답했다. 전화했죠. 근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오태식이 물었다. 그런데 4시간이나 기다렸어요. 전화도 안 받는데? 지훈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입을 벙긋거리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태식은 계속 압박했다. 지훈 씨,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그날 어머니 만나셨죠? 지훈은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에요. 정말 안 만났어요.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오태식은 조용히 말했다. 그렇다면 왜 거짓말을 했어요? 왜 처음부터 어머니 댁에 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어머니 집 가는 게 죄입니까?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오태식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확신했다. 이 남자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오태식은 조사를 일단 마무리하고 지훈을 돌려보냈다. 지훈은 나가면서 다시 한번 말했다. 전 정말 어머니를 안 만났어요. 믿어주세요. 하지만 오태식은 믿지 않았다. 거짓말의 냄새는 언제나 같았다. 불안 회피 그리고 과한 변명. 지훈에게서는 그 모든 것이 풍겼다. 오태식은 지훈이 나간 뒤 다시 기지국 기록을 펼쳤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것을 발견했다. 12월 2일 저녁 지훈의 휴대폰과 거의 같은 시간대에 서면 지역에 또 다른 휴대폰 신호가 있었다. 번호를 확인해보니 박도연의 것이었다. 오태식은 눈을 가늘게 떴다. 지훈은 도연이랑 집에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기록은 둘 다 서면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오태식은 팀원에게 지시했다. 박도연 당장 소환해. 12월 9일 오후 최지훈이 다시 경찰서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소환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찾아온 것이었다. 오태식이 복도에서 그를 마주쳤을 때 지훈의 얼굴은 전날보다 더 초췌해 보였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지훈은 오태식을 보자마자 다가왔다. 형사님, 제발 어머니 찾아주세요. 저 미칠 것 같아요. 밤에 잠도 못 자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오태식은 그를 조사실로 안내했다. 지훈은 의자에 앉자마자 책상을 두 손으로 치며 울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어깨가 들썩였다. 손이 떨렸다. 오태식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다. 지훈은 5분 넘게 울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진정되기 시작했다. 그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고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들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네요. 그의 목소리는 이미 차분해져 있었다. 오태식은 물 한 잔을 건넸고 지훈은 그것을 받아 단숨에 마셨다. 그리고 컵을 내려놓으며 깊게 한숨을 쉬었다. 형사님, 어머니 찾는데 제가 도울 일 없을까요? 제가 뭐라도 하고 싶어요. 오태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지금으로선 없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기다려주세요. 지훈은 아쉬운 표정으로 일어섰다.
그럼 연락 주세요. 뭐라도 알게 되시면. 그는 문을 열고 나갔다. 오태식은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시계를 봤다. 지훈이 울기 시작한 시각부터 진정된 시각까지 정확히 5분이었다. 그리고 그 5분 동안 지훈의 감정은 절정에서 평온으로 너무나 빠르게 전환되었다. 오태식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너무 빠르다. 진짜 슬픔은 그렇게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그는 수첩을 펼쳐 지훈에 대한 관찰 내용을 적었다. 울음 크고 격렬함. 그러나 진정 속도 비정상적으로 빠름. 눈물 있음. 그러나 눈빛 공허함. 결론 연기 가능성 높음. 오태식은 팀원을 불렀다. 박도연 소환 결과 나왔어? 팀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보고했다. 네, 어제 조사했습니다. 박도연은 12월 2일 당일 친구 만나러 원주에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친구 연락처도 줬고요. 확인해보니 사실이었습니다. 친구 증언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오태식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럼 기지국 기록은 뭐지? 분명 서면에 신호가 있었잖아. 팀원이 다시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거 시간대가 오전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서면에 잠깐 있었다가 정오쯤 원주로 이동했더라고요. 지훈이 서면에 간 건 저녁이니까 시간대가 안 맞습니다. 오태식은 혀를 찼다. 그럼 도연은 아니네. 오태식은 다시 화이트보드 앞으로 갔다. 그곳에는 사건 관련 인물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한서윤, 최지훈, 박도연. 그리고 그 밑에는 회색 승합차라는 단어가 크게 적혀 있었다. 오태식은 펜을 들고 박도연 이름 옆에 작은 X를 그었다. 알리바이가 확인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남는 건 지훈이었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차가 없었다. 승합차를 어떻게 구했을까? 오태식은 팀원에게 물었다. 도연 주변 인물 조사 결과는? 그 팀원이 서류를 뒤적이며 대답했다. 가족 관계 확인했습니다. 부모님은 작고하셨고 남동생 하나 있습니다. 박준호 30살. 직업은 일용직 노동자고요. 오태식의 귀가 쫑긋해졌다. 그 남동생 차 있어? 그 팀원이 화면을 보며 대답했다. 네, 있습니다. 승합차 한 대 등록되어 있네요. 색깔은 회색입니다. 오태식의 눈빛이 번뜩였다. 뭐라고? 그 팀원이 다시 확인하며 말했다. 회색 승합차 맞습니다. 작업용이고요. 그런데 반장님, 이 사람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다. 오태식이 물었다. 무슨 죄목으로? 그 팀원이 대답했다. 뺑소니입니다. 11월 말에 사고 내고 도주했다가 12월 초에 체포됐네요. 오태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박준호, 도연의 남동생, 회색 승합차 소유자. 그런데 지금은 구치소에 있다. 오태식은 팀원에게 지시했다. 박준호 면회 신청해. 내일 당장 가볼 거야. 오태식은 다시 화이트보드를 바라봤다. 그는 천천히 펜을 들어 박준호의 이름을 적었다. 그리고 그 옆에 승합차라고 적었다. 이제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최지훈, 박도연, 박준호.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오태식은 알아내야 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다시 한번 지훈의 얼굴을 떠올렸다. 책상을 치며 울던 그 모습. 눈물을 닦고 진정되던 그 속도. 오태식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가장 크게 울던 사람이 가장 빨리 숨을 고르는 법이다. 그는 그 말을 수첩에 적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덧붙였다. 최지훈, 너는 연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증명할 것이다. 밤이 깊어갔다. 오태식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서류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다. 한서연의 실종은 이제 일주일째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 가능성은 낮아졌다. 하지만 오태식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진실을 찾을 것이었다. 한서윤이 어디로 갔는지, 누가 그녀를 사라지게 만들었는지. 오태식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지훈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너지? 그는 조용히 물었다. 내가 어머니를 사라지게 만든 거지?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오태식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곧 증명할 것이었다. 12월 10일 오전, 오태식은 춘천구치소로 향했다. 구치소는 시내에서 30분 거리에 있었고 회색 콘크리트 건물은 겨울 하늘 아래 더욱 음침해 보였다. 오태식은 면회 신청서를 작성하고 첫 견실로 들어갔다. 철창 너머로 박준호가 들어왔다. 30살, 깡마른 체구의 무표정한 얼굴. 그는 의자에 앉으며 오태식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오태식은 신분증을 보이며 말했다. 춘천경찰서 강력팀 오태식입니다.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준호는 팔짱을 끼고 뒤로 기대앉았다.
저 뺑소니 사건으로 여기 있는 거 아시죠? 다른 거 물어보시면 곤란한데요. 오태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뺑소니 건 아니고요. 다른 사건입니다.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호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무슨 사건인데요? 오태식이 말했다. 한서윤 씨 실종 사건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오태식은 수첩을 펼치며 설명했다. 64세 여성분이고요. 12월 초에 실종됐습니다. 춘천 서면에 사셨어요. 준호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그래서요?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오태식이 대답했다. 실종 당시 목격자들이 회색 작업용 승합차를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준호 씨 차량이 회색 승합차로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준호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그는 팔짱을 풀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게 저한테 무슨 상관이에요? 회색 승합차 가진 사람 한둘입니까? 오태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12월 2일이나 3일쯤 누군가한테 차를 빌려준 적 있으세요? 준호는 즉각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제 차는 제가 쓰는 거고 남 안 빌려줍니다. 오태식이 다시 물었다. 확실해요? 가족이나 친구한테도? 준호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네, 확실해요. 제 차는 제가 관리하는 거라 남한테 안 빌려줍니다. 오태식은 그의 눈을 가만히 바라봤다. 준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은 언제나 그랬다. 고정되지 않고 어딘가를 피하려 했다. 오태식은 질문을 바꿨다. 누나분이 박도연 씨 맞죠?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요? 오태식이 말했다. 도연 씨가 최지훈 씨랑 동거 중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네, 맞아요. 오태식이 계속 물었다. 지훈 씨 자주 만나셨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별로 안 만났어요. 누나가 사귀는 사람이니까 명절 때나 봤죠. 오태식은 수첩에 메모를 하며 말했다. 그럼 지훈 씨한테 차를 빌려준 적은 없고요?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없다니까요. 왜 자꾸 그걸 물어보세요?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오태식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확인하는 겁니다. 혹시 모를 일이니까요. 오태식은 면회를 마무리하며 말했다. 준호 씨, 만약 생각나는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일어섰다. 그는 돌아서 나가면서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오태식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접견실을 나와 복도에 서서 생각했다. 박준호,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리고 너는 뭔가를 알고 있어. 오태식은 차에 올라타며 팀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 통화 기록 확인해봐.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누구랑 통화했는지 다 뽑아. 팀원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반장님. 오태식은 핸들을 잡고 구치소를 빠져나왔다. 그의 머릿속에는 퍼즐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최지훈, 박도연, 박준호, 회색 승합차. 이 조각들을 어떻게 맞춰야 할까? 오태식은 알고 있었다. 준호는 약한 골이었다. 그는 이미 뺑소니로 구치소에 갇혀 있었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했다. 조금만 더 압박하면 그는 무너질 것이었다. 오태식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다시 올 거야. 그리고 그때는 내가 말하게 만들 거야. 12월 12일 오후 춘천경찰서 강력팀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오태식과 팀원 4명이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고 화이트보드에는 지난 일주일간 수집한 정보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한서윤 실종 사건은 이제 열흘째였다. CCTV는 없었고 카드 사용 기록도 없었으며 목격자도 거의 없었다. 눈은 계속 내렸고 모든 흔적은 하얗게 덮여버렸다. 팀원 하나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반장님, 이거 진짜 막막한데요. 단서가 너무 없어요. 다른 팀원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최지훈은 계속 부인하고 박준호도 모른다고 하고. 물증이 하나도 없잖아요. 오태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지난 일주일 동안 서윤의 집을 3번 더 방문했고 마을 주민들을 5번 더 만났으며 지훈을 2번 더 조사했다. 하지만 돌파구가 보이지 않았다. 모든 증거는 정황뿐이었고 정황만으로는 영장을 받을 수 없었다. 오태식은 천천히 몸을 돌려 팀원들을 바라봤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 분명히 있어. 팀원 하나가 물었다. 뭐가 있을까요? 오태식은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가
한서윤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이 사람 왜 사라졌을까? 이 팀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봤다. 당연한 질문이었지만 답은 여전히 불명확했다. 오태식은 펜을 들고 화이트보드에 크게 적었다. 가능성 1 타살, 가능성 2 자살. 팀원들이 술렁였다. 자살이요? 한 팀원이 되물었다. 오태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다. 우리가 타살만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만약 자살이라면 모든 게 설명돼. 왜 집에 흔적이 없는지, 왜 목격자가 없는지. 다른 팀원이 반박했다. 하지만 반장님, 자살이면 시신이 어디 있겠어요. 집에서 자살했으면 발견됐을 거고 밖에서 자살했으면 누군가 신고했을 텐데요. 오태식은 손을 들어 팀원을 제지하며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봐야 돼. 서윤 씨가 만약 자살을 결심했다면 어디로 갔을까? 오태식은 서윤의 이력을 다시 펼쳤다. 남편 사별 2013년, 친아들 교통사고 사망 2015년. 그 이후 혼자 살았다. 주민들 증언에 따르면 서윤은 종종 우울해 보였고 혼자 중얼거리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오태식은 팀원들에게 물었다. 만약 당신이 서윤이라면 죽음을 결심했을 때 어디로 가겠어? 그 팀원들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한 팀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가족이 있는 곳? 오태식은 손가락을 튕기며 말했다. 맞아. 가족이 있는 곳. 서윤 씨 남편은 어디 묻혔지? 그 팀원이 서류를 뒤적이며 대답했다. 서면 공동묘지요. 서윤 씨 집에서 3km 떨어진 야산에 있습니다. 오태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남편 묘역. 거기야. 팀원들이 고개를 들었다. 오태식은 계속 말했다. 만약 서윤 씨가 자살을 결심했다면 남편 곁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아. 우울증 환자들은 종종 가족 묘역 근처에서 자살을 시도해. 마지막으로 가족을 보고 싶었던 거지. 팀원 하나가 물었다. 그럼 묘역 수색을 해봐야겠네요. 오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근데 함부로 할 수는 없어. 묘역 수색은 가족 동의가 필요해. 지훈한테 연락해서 허락받아야 돼. 다른 팀원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지훈이 허락할까요? 자기 어머니 묘역을 파헤치는 건데 오태석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허락할 거야. 지금 지훈은 우리한테 최대한 협조적으로 보이고 싶어 할 테니까. 12월 13일 오태식은 최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훈 씨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혹시 남편 묘역 근처로 가셨을 가능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묘역 주변을 수색해보고 싶은데 가족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화 너머로 지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묘역이요? 어머니가 거기 갔을까요? 오태식이 차분하게 설명했다.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알겠어요. 하세요. 뭐든지 해주세요. 어머니만 찾을 수 있다면. 오태식은 전화를 끊고 팀원들에게 말했다. 허락받았어. 수색 준비해. 12월 14일 오태식과 팀원들은 묘역을 답사했다.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고 바람은 차가웠다. 묘역은 야산 중턱에 있었고 서윤의 남편 묘는 그 중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 있었다. 오태식은 묘비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만약 정말 여기 왔다면 흔적이 남아있을 거야. 눈 아래 어딘가에. 그는 팀원들에게 지시했다. 수색은 28일에 시작한다. 장비 준비하고 인력 추가 요청해. 넓은 범위를 뒤져야 돼.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메모를 했다. 오태식은 다시 한번 묘역을 둘러봤다. 그리고 그는 기도했다. 제발 여기 있지 마라. 제발 살아있어라. 12월 28일 오전 9시 서면 공동묘지는 경찰과 수색대원들로 붐볐다. 오태식은 두꺼운 파카를 입고 묘역 입구에 서 있었다. 기온은 영하 10도였고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수색 인력은 총 15명이었다. 경찰관 8명, 소방대원 5명, 그리고 민간 자원봉사자 2명. 오태식은 그들을 모아놓고 간단한 브리핑을 했다. 오늘 우리는 한서윤 씨를 찾기 위해 이곳을 수색합니다. 묘역 중심으로 반경 500m를 뒤질 겁니다. 탐침봉으로 눈과 흙을 조사하고 의심스러운 곳이 있으면 즉시 보고하세요. 대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태식은 장비를 점검하고 수색을 시작했다. 묘역은 눈으로 덮여 있었다. 눈의 깊이는 곳곳마다 달랐지만 평균적으로 무릎 높이였다. 대원들은 일렬로 늘어서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며 탐침봉을 눈 속으로 찔러 넣었다. 탐침봉은 가늘고 긴 쇠막대였고
끝이 뾰족했다. 눈과 흙을 뚫고 들어가면서 뭔가 단단한 것이 걸리는지 확인하는 도구였다. 오태식도 탐침봉을 들고 남편 묘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봉을 찌르고 빼고 다시 찌르고 반복되는 작업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1시간, 2시간.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대원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쌓여갔고 손가락은 추위에 얼어붙었다. 오태식은 장갑을 벗고 손을 비비며 주변을 둘러봤다. 정말 여기 없는 건가? 오전 11시 30분 한 소방대원이 손을 들었다. 여기요. 뭔가 있어요. 오태식은 즉시 달려갔다. 소방대원은 남편 묘에서 약 15m 떨어진 지점에 서 있었다. 그는 탐침봉을 눈 속에 꽂은 채 오태식을 바라봤다. 뭔가 걸려요. 돌은 아닌 것 같은데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오태식은 무릎을 꿇고 눈을 손으로 걷어내기 시작했다. 눈이 치워지자 얼어붙은 흙이 드러났다. 오태식은 작은 삽을 꺼내 조심스럽게 흙을 파기 시작했다. 삽 끝에 뭔가 단단한 것이 닿았다. 그는 손으로 흙을 더 걷어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손이 멈췄다. 흙 속에서 하얀 뼈가 드러났다. 갈비뼈였다. 오태식은 숨을 멈추고 뼈를 바라봤다. 주변 대원들이 모여들었고 누군가 작은 비명을 질렀다. 오태식은 천천히 일어서며 무전기를 들었다. 본부 여기 오태식이다. 시신 발견했다. 감식반 즉시 출동 요청한다. 무전기 너머로 긴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알겠습니다, 반장님. 지금 출동시키겠습니다. 오태식은 무전기를 내려놓고 다시 시신 쪽을 바라봤다. 그는 대원들에게 지시했다. 모두 물러서. 현장 보존이 최우선이야. 아무도 손 떼지 마. 대원들은 뒤로 물러섰고 오태식만 그 자리에 남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더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다. 갈비뼈 아래로 척추뼈가 보였고 그 아래로 골반뼈가 드러났다. 시신은 옆으로 누운 자세였다. 매장 깊이는 고작 30cm였다. 너무 얕았다. 오태식은 주변을 더 살폈다. 시신 주변 흙에는 동물이 파헤친 흔적이 있었다. 발톱 자국, 흩어진 흙, 그리고 일부 뼈가 제자리에서 벗어나 있었다. 오태식은 한숨을 쉬었다. 추위 때문에 부패가 완전히 진행되지 않았지만 동물들이 시신을 훼손한 것이었다. 그는 일어서서 주변을 다시 둘러봤다. 남편 묘는 15m 떨어진 곳에 있었다. 만약 서윤이 자살했다면 남편 묘 바로 옆에 있어야 했다. 하지만 시신은 묘에서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리고 매장 깊이도 이상했다. 자살한 사람이 스스로를 묻을 수는 없었다. 오태식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자살이 아니야. 30분 뒤 감식반이 도착했다. 그들은 장비를 들고 현장으로 내려왔고 시신 주변을 꼼꼼하게 조사하기 시작했다. 사진을 찍고 측정을 하고 샘플을 채취했다. 오태식은 감식반장에게 물었다. 신원 확인 가능해? 감식반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의류 잔해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치아 상태도 확인 가능합니다. DNA 대조하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오태식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시신을 바라봤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시신은 한서윤이었다. 22일 동안 실종되었던 그 여성이 눈 아래 얕게 묻혀 있었던 것이었다. 오후 2시 시신은 조심스럽게 수습되어 영안실로 옮겨졌다. 오태식은 현장에 남아 주변을 다시 한번 수색했다. 혹시 범인이 남긴 흔적이 있을까 해서였다. 하지만 눈과 추위가 모든 것을 지워버렸다. 발자국도 없었고 도구 흔적도 없었으며 섬유 조각도 발견되지 않았다. 오태식은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쉬었다. 이제 부검 결과를 기다려야 해. 그게 유일한 단서야. 그는 묘역을 빠져나오며 최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훈 씨, 오태식입니다.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지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어디서요? 살아계세요? 오태식은 잠시 침묵하다가 차갑게 대답했다. 돌아가셨습니다. 12월 29일 오전 오태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춘천지부에 도착했다. 부검은 전날 저녁부터 시작되었고 오늘 오전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다. 오태식은 복도에서 기다리며 커피를 홀짝였다. 커피는 식어 있었고 맛은 쓰디쓴 것이 그의 기분과 닮아 있었다. 그는 지난 22일을 떠올렸다. 신고 접수부터 시신 발견까지 모든 순간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한서윤은 왜 죽었을까? 누가 그녀를 죽였을까? 오태식은 답을 찾고 싶었다. 아니, 반드시 찾아야 했다. 그것이 그의 일이었고 그의 책임이었다. 부검실 문이 열리고 법의학자가 나왔다.
그는 마스크를 벗으며 오태식에게 다가왔다. 오 반장님 기다리셨죠? 오태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결과 나왔습니까? 법의학자는 손에 든 보고서를 넘기며 대답했다. 네, 나왔습니다. 일단 신원부터 말씀드리면 DNA 대조 결과 한서윤 씨 맞습니다. 오태식은 깊게 한숨을 쉬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확인되는 순간은 여전히 무거웠다. 법의학자는 계속 말했다. 사망 시점은 12월 2일에서 4일 사이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시점은 부패 정도와 기온을 고려했을 때 단정하기 어렵지만 실종 신고일 기준으로 보면 12월 2일 저녁이 가장 유력합니다. 오태식은 수첩을 꺼내 메모하며 물었다. 사인은 뭡니까? 법의학자는 보고서를 한 장 넘기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질식사입니다. 정확히는 기계적 질식사로 보입니다. 오태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기계적 질식사요? 법의학자가 설명했다. 폐에서 섬유 조각이 검출됐습니다. 현미경으로 분석한 결과 테이프 같은 접착물질로 보입니다. 입과 코 주변 피부 조직에서도 접착 성분이 발견됐고요. 누군가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아 질식시킨 겁니다. 오태식은 펜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물었다. 그럼 타살 확정인 겁니까? 법의학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자살 가능성은 배제됩니다. 스스로 테이프로 입과 코를 막고 질식할 수는 없으니까요. 오태식은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분노였다. 누군가 한서윤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였다.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다시 물었다.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까? 법의학자는 보고서를 더 넘기며 말했다. 위장 내용물에서 이상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에틸렌글리콜 계열 물질이에요. 부동액에 들어가는 성분입니다. 오태식이 되물었다. 부동액이요? 그걸 마셨다는 겁니까? 법의학자가 대답했다. 네, 소량이지만 검출됐습니다. 아마 음료나 약에 섞여 있었을 겁니다. 부동액은 단맛이 나서 다른 음료에 섞으면 쉽게 눈치채지 못합니다. 오태식은 메모를 계속하며 물었다. 그 부동액 때문에 죽은 건 아니죠? 법의학자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치사량에는 훨씬 못 미칩니다. 다만 의식을 흐리게 하거나 어지럼증을 유발할 정도의 양입니다. 아마 범인이 피해자를 무력화시키려고 사용한 것 같습니다. 오태식은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부동액으로 의식을 흐리게 한 뒤 테이프로 질식시켰다. 계획적인 살인이었다. 그는 다시 물었다. 또 다른 건 없습니까? 법의학자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며 말했다. 몸통 일부, 특히 복부와 가슴 쪽에 화상 흔적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피부가 탄 흔적이에요. 분석 결과 캠핑용 연료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아마 범인이 시신을 불태우려고 시도한 것 같습니다. 오태식이 물었다. 완전히 태우지는 못했군요. 법의학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부분적으로만 탔습니다. 아마 불길이 제대로 번지지 않았거나 중간에 중단한 것 같습니다. 겨울이라 시신도 차갑고 습기도 많아서 불이 잘 안 붙었을 겁니다. 오태식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질식사, 테이프, 부동액, 연료. 모든 증거가 타살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법의학자에게 물었다. 범행 도구는 모두 흔한 물건들이군요. 법의학자가 대답했다. 네, 테이프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청테이프로 보이고 부동액도 주유소나 정비소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캠핑용 연료도 아웃도어 용품점에서 흔히 판매하는 제품이에요. 특정하기 어려운 물건들입니다. 오태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보고서를 덮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정식 문서로 보내주세요. 법의학자가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반장님. 오늘 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태식은 국과수를 빠져나와 차에 올라탔다. 그는 핸들을 잡고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 사건이 재구성되기 시작했다. 12월 2일 저녁 누군가 한서윤에게 부동액이 섞인 음료를 권했다. 서윤은 의심 없이 그것을 마셨고 곧 어지러움을 느꼈다. 그 순간 범인은 테이프로 그녀의 입과 코를 막았다. 서윤은 숨을 쉴 수 없었고 몸부림쳤지만 이미 의식이 흐려진 상태였다. 몇 분 뒤 그녀는 질식해 죽었다. 범인은 시신을 차에 싣고 야산으로 갔다. 그리고 연료로 태우려 했지만 불이 제대로 붙지 않았다. 범인은 포기하고 얕게 시신을 묻었다. 남편 묘 근처에. 오태식은 눈을 떴다. 그리고 그는 확신했다. 자살이 아니야. 이건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야. 오태식은 시동을 걸며 팀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부검 결과 나왔어. 타살 확정이야.
지금부터 수사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 최지훈 그리고 박준호. 이 두 명을 집중적으로 파고든다. 알겠지? 그 팀원이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반장님. 오태식은 전화를 끊고 엑셀을 밟았다. 차는 눈 덮인 도로를 달렸고 오태식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이제 끝장을 볼 시간이야. 12월 29일 오후 오태식은 다시 춘천구치소로 향했다. 이번에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부검 결과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한서윤은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었고 범인은 계획적으로 그녀를 죽였다. 승합차, 최지훈, 박준호.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오태식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는 접견실로 들어가며 전략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압박이야. 준호를 흔들어놔야 해. 그가 무너지면 진실이 나올 거야. 박준호가 철창 너머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지난번보다 더 해숙해 보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다. 준호는 의자에 앉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또 뭔데요? 저번에 다 말했잖아요. 오태식은 미소를 지우고 차갑게 말했다. 준호 씨, 한서윤 씨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요? 오태식이 계속 말했다. 12월 28일 남편 묘역 근처에서 발견됐어요. 부검 결과도 나왔고요. 타살이었습니다. 준호는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피했다. 오태식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압박했다. 테이프로 질식시켰더군요. 부동액도 먹였고 연료로 태우려고도 했어요. 당신 승합차로 시신을 옮겼죠? 준호는 고개를 흔들며 소리쳤다. 아니에요. 저 몰라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태식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계속 말했다. 준호 씨, 거짓말 그만하세요. 지금 당신한테 필요한 건 변명이 아니라 자백입니다. 오태식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실제로는 빈 종이였지만 준호는 그것을 알 수 없었다. 오태식은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최지훈이 다 불었습니다. 준호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오태식이 차갑게 말했다. 지훈이 당신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어요. 당신 승합차를 빌려서 함께 한서윤 씨를 죽였다고요. 모든 걸 다 털어놨습니다. 준호는 입을 벌린 채 오태식을 바라봤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아니 그게 매형이 그는 말을 잊지 못했다. 오태식은 계속 압박했다. 지훈은 지금 당신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어요. 당신이 주도했다고 자기는 억지로 끌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을 겁니까? 준호는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오태식이 다그쳤다. 그럼 뭡니까? 진실을 말하세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당신이 먼저 자백하면 정상 참작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부인하면 주범으로 몰립니다. 선택하세요. 준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의 어깨가 떨렸다. 오태식은 잠시 침묵하며 준호가 무너지기를 기다렸다. 시간이 흘렀다. 1분, 2분. 준호는 여전히 얼굴을 감싼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태식은 일어서며 말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시 생각해보세요. 누가 먼저 자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는 문을 열고 나갔다. 폭도를 걸으며 오태식은 속으로 생각했다. 흔들렸어. 준호는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어. 조금만 더 압박하면 터질 거야. 그는 차에 올라타며 팀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지훈 감시 계속해. 움직임 전부 보고해. 그리고 준호 구치소 생활 기록도 확인해봐. 누구랑 면회했는지, 전화는 누구랑 했는지 다 파악해. 팀원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반장님. 오태식은 전화를 끊고 구치소를 빠져나왔다. 그는 알고 있었다. 준호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계속 거짓말을 하고 주범으로 몰리거나 아니면 진실을 말하고 정상 참작을 팠거나. 오태식은 준호가 후자를 선택할 것이라 확신했다. 12월 30일 오전 오태식은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았다. 반장님, 박준호 통화 기록 나왔습니다. 팀원이 서류를 건넸다. 오태식은 그것을 받아 읽었다. 11월 28일 준호는 박도연에게 전화했다. 통화 시간은 3분. 11월 29일 다시 도연에게 전화. 통화 시간은 5분. 12월 1일 최지훈에게 전화. 통화 시간은 10분. 오태식의 눈이 그 부분에 멈췄다. 12월 1일 지훈한테 전화했네. 팀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실종 전날입니다.
오태식은 펜으로 그 부분을 동그라미 쳤다. 이게 증거야. 준호와 지훈이 실종 전날 통화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팀원이 물었다. 지훈한테 추궁해볼까요? 오태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은 아니야. 준호를 먼저 무너뜨려야 해. 준호가 자백하면 지훈은 도망갈 곳이 없어. 오태식은 다시 구치소 방문을 준비했다. 이번이 세 번째였다. 그는 팀원에게 말했다. 오늘 준호를 끝낸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팀원이 물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오태식이 대답했다. 압박을 더 강하게 해. 지훈이 이미 모든 걸 자백했다고 준호만 계속 부인하고 있다고. 그리고 통화 기록도 보여줘. 증거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야. 팀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반장님. 오태식은 파일을 챙기며 구치소로 향했다. 그는 차 안에서 중얼거렸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박준호. 오늘 내가 말하지 않으면 너는 끝이야. 12월 30일 오후 오태식은 세 번째로 박준호 앞에 앉았다. 준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틀 전만 해도 방어적이고 거칠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마른 입술을 하드며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체중도 눈에 띄게 빠진 것 같았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오태식은 의자에 앉으며 물 한 병을 철창 사이로 밀어 넣었다. 드세요. 준호는 물을 받아들었지만 마시지 않았다. 그는 그저 병을 두 손으로 꽉 쥐고 있을 뿐이었다. 오태식은 조용히 말했다. 준호 씨, 잠은 잘 주무셨어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태식이 계속 말했다. 어제 통화 기록 봤습니다. 12월 1일 당신 최지훈한테 전화했더군요. 실종 하루 전날이에요. 무슨 얘기를 했죠? 준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물병이 흔들렸고 뚜껑에서 물이 약간 흘러나왔다. 오태식은 가방에서 통화 기록을 꺼내 철창 사이로 보여줬다. 여기 있어요. 12월 1일 오후 8시 32분 10분간 통화. 부인하지 마세요. 이건 증거예요. 준호는 서류를 보며 입술을 떨었다. 오태식이 압박했다. 지훈은 이미 모든 걸 자백했어요. 당신한테 전화해서 승합차를 빌려달라고 했다고, 어머니를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고,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다 말했어요. 이제 당신만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준호는 고개를 흔들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니 그게 아닌데. 오태식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뭡니까? 진실을 말하세요. 지금 당신은 주범으로 기소될 상황입니다. 살인교사, 살인방조, 시체유기, 무기징역감입니다. 준호는 물병을 떨어뜨렸다. 병은 바닥에 구르며 물이 쏟아졌다. 준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렸다. 오태식은 침묵했다. 그는 준호가 완전히 무너지기를 기다렸다. 시간이 흘렀다. 1분, 2분, 3분. 그리고 마침내 준호가 입을 열었다. 매영이 돈 준댔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했다. 오태식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다. 최지훈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3천만 원 준다고 했어요. 그냥 차만 빌려주고 한 번만 도와주면 된다고. 오태식은 수첩을 꺼내며 차분하게 말했다. 처음부터 천천히 말해보세요. 언제부터 이 일이 시작됐나요? 준호는 깊게 한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11월 말쯤이었어요. 매영이 전화했어요. 만나자고 해서 춘천 시내 술집에서 만났죠. 술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준호야, 너 요즘 힘들지? 돈 벌고 싶지 않냐? 고 물어봤어요. 저는 뺑소니 사고 내고 합의금 때문에 머리 아픈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귀가 솔깃했죠. 뭔데요? 라고 물었더니 매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만 없어지면 땅이 다 내 거 된다. 그럼 팔아서 돈 나눠 갖자고. 오태식은 메모를 하며 물었다. 그래서 바로 동의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처음엔 거절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미쳤어요. 라고 했죠. 근데 매영이 계속 설득했어요. 어차피 어머니 연세도 많으시고 혼자 사시잖아. 우리가 도와드리는 거야. 편하게 보내드리는 거라고. 준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저는 돈이 너무 필요했어요. 합의금도 갚아야 하고 누나한테도 빌린 돈이 있었고 매영이 3천만 원 준다고 하니까 그냥 한 번만이라고 생각했어요. 오태식이 물었다. 그래서 차를 빌려줬군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12월 1일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내일 저녁에 차 좀 빌려줘. 집 나를 게 있어라고 했어요.
저는 알았어요. 그게 뭔지. 근데 거절하지 못했어요. 오태식이 다시 물었다. 12월 2일 저녁 어떻게 됐죠? 준호는 눈을 감고 기억을 떠올렸다. 저녁 6시쯤 매형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차 열쇠 받아가고 같이 가자고 했어요. 저는 싫다고 했는데 매형이 너도 같이 가야 돼. 혼자는 못해라고 했어요. 오태식은 계속 메모하며 물었다. 그래서 함께 갔군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녁 7시쯤 서윤 씨 집에 도착했어요. 매형이 먼저 들어가고 저는 차에서 기다렸어요. 30분쯤 지났을 때 매형이 나오라고 불렀어요. 들어가 보니까 서윤 씨가 소파에 앉아 계셨는데 정신이 없어 보였어요.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비틀거리고 매형이 감기약 드렸다고 말했어요. 근데 저는 알았어요. 그게 약이 아니라는 걸. 오태식이 물었다. 부동액이었죠?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오태식이 차갑게 말했다. 부검에서 나왔어요. 계속하세요. 준호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매형이 청테이프를 꺼냈어요. 그리고 서윤 씨 입과 코에 붙였어요. 저는 그냥 서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오태식은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다. 그 다음은요? 준호가 계속 말했다. 서윤 씨가 몇 분 뒤에 움직임을 멈췄어요. 매형이 확인하고 됐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차에 싣자고 했어요. 우리 둘이서 시신을 들고 승합차에 실었어요. 걔도 같이 실었고 감자자루도 실었어요. 매형이 흔적 남기면 안 된다고 했어요. 오태식이 물었다. 어디로 갔습니까? 준호가 대답했다. 외곽 야산이요. 매형이 길 아는 곳으로 갔어요. 거기서 매형이 캠핑용 연료통을 꺼냈어요. 시신에 뿌리고 불을 붙였어요. 근데 불이 잘 안 붙었어요. 바람도 불고 눈도 와서 매형이 포기했어요. 그냥 묻자고 했어요. 오태식이 물었다. 어디에 묻었습니까? 준호가 대답했다. 매형이 말했어요. 아버지 묘 근처가 좋겠다고. 그래서 거기로 갔어요. 삽으로 흙 파고 시신을 묻었어요. 깊게는 못 팠어요. 땅이 얼어서. 오태식은 펜을 내려놓고 준호를 바라봤다. 감자자루와 개는 어떻게 했습니까? 준호가 대답했다. 차에서 내려서 다른 곳에 버렸어요. 감자는 강에 던졌고 개는 살려줬어요. 어디 마을에 풀어줬어요. 오태식이 다시 물었다. 돈은 받았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매형이 나중에 땅 팔리면 준다고 했어요. 근데 결국 못 받았어요. 제가 뺑소니로 잡혀서 여기 들어왔으니까요. 오태식은 수첩을 덮고 깊게 한숨을 쉬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최지훈과 박준호. 두 사람이 공모해서 한서윤을 살해했다. 동기는 돈이었고 방법은 치밀했지만 결국 들통났다. 오태식은 일어서며 말했다. 준호 씨, 진술서 작성하겠습니다. 지금 말한 내용 전부 기록될 겁니다. 거짓 없이 말했다면 정상 참작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저 정말 후회해요. 매일 밤 꿈에 서윤 씨가 나와요. 제발 용서해달라고 해주세요. 오태식은 대답하지 않고 첩견실을 나왔다. 폭도를 걸으며 그는 팀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지훈 체포 영장 신청해. 지금 당장. 준호가 전부 자백했어. 우리가 이겼어. 전화 너머로 팀원의 환호성이 들렸다. 오태식은 전화를 끊고 구치소를 빠져나왔다. 이제 남은 건 최지훈을 잡는 것뿐이었다. 12월 30일 오후 6시 춘천지방법원에서 최지훈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살인 혐의. 오태식은 영장을 받아들고 즉시 팀원들을 소집했다. 지훈 체포한다. 지금 당장 집으로 가자. 팀원 4명이 방탄복을 입고 무전기를 챙겼다. 오태식은 권총을 허리춤에 차고 선두에 섰다. 그들은 2대의 차량에 나눠 타고 지훈의 집으로 향했다. 차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오태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훈의 얼굴을 떠올렸다. 경찰서에서 울던 그 모습, 책상을 치던 그 손, 그리고 눈물이 마르던 그 빠른 속도. 모든 것이 연기였다. 오태식은 주먹을 쥐었다. 이제 끝이야. 지훈의 집은 춘천 시내 외곽의 낡은 빌라 2층이었다. 오태식과 팀원들은 계단을 조용히 올라가 문 앞에 섰다. 오태식은 벨을 눌렀다. 응답이 없었다. 다시 한번 눌렀다. 여전히 응답이 없었다. 오태식은 팀원에게 신호를 보냈다. 팀원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태식은 결정을 내렸다. 문 열어. 팀원이 공구를 꺼내 문 손잡이를 부쉈다. 문이 열렸다. 오태식이 먼저 들어갔다. 집안은 어두웠고 고요했다. 최지훈, 경찰이다. 오태식이 소리쳤다. 대답이 없었다. 팀원들이 방을 하나씩 수색했다. 없습니다, 반장님. 거실, 침실, 화장실, 부엌. 어디에도 지훈은 없었다. 오태식은 침실을 다시 살폈다. 옷장이 열려 있었고 옷 몇 벌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침대 위에는 휴대폰 충전기가 놓여 있었지만 휴대폰은 없었다. 오태식은 팀원에게 말했다. 도망갔어. 눈치챘나봐. 팀원이 물었다. 어디로 갔을까요? 오태식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지. 하지만 멀리 못 갔을 거야. 전국에 수배 내려. 사진, 인적사항 전부. 그리고 박도연 찾아봐. 지훈이 연락했을 수도 있어. 팀원들은 즉시 움직였다. 오태식은 빌라를 빠져나와 차에 올라탔다. 그는 핸들을 잡고 깊게 한숨을 쉬었다. 최지훈, 넌 어디로 갔나? 그는 휴대폰을 꺼내 지훈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다. 오태식은 다시 걸었다. 또 받지 않았다. 세 번째, 네 번째. 모두 무응답이었다. 오태식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시동을 걸었다. 도망자 추적은 시간과의 싸움이야. 빨리 찾아야 해. 12월 31일 새벽 5시 오태식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사무실 책상에서 졸고 있다가 벌떡 일어났다. 화면을 보니 최지훈이었다. 오태식은 즉시 받았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형사님, 저예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오태식은 차분하게 말했다. 지훈 씨, 어디 계세요? 지훈이 대답했다. 저 끝낼게요. 더는 못하겠어요. 오태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훈 씨, 진정하세요. 어디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갈게요. 지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춘천 외곽 평안 장례식장이요. 뒤편 주차장에 있어요. 오태식은 즉시 팀원들을 깨웠다. 출동한다. 평안 장례식장. 그들은 차에 올라타고 사이렌을 울리며 달렸다. 평안 장례식장은 춘천 외곽의 한적한 곳에 있었다. 새벽이라 사람은 없었고 주차장에는 차 몇 대만 덩그러니 서 있었다. 오태식은 주차장을 둘러보며 지훈을 찾았다. 그리고 주차장 구석 한 벤치에 앉아있는 남자를 발견했다. 최지훈이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오태식은 천천히 다가가며 조용히 말했다. 지훈 씨.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오태식은 그의 옆에 앉으며 부드럽게 물었다. 왜 하필 여기로 왔어요?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니 여기 계세요. 영안실에. 오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서연의 시신은 부검 후 이곳 영안실로 옮겨져 있었다. 지훈은 마지막으로 어머니 곁에 오고 싶었던 것이었다. 12월 30일 오후 6시 춘천지방법원에서 최지훈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살인 혐의. 오태식은 영장을 받아들고 즉시 팀원들을 소집했다. 지훈 체포한다. 지금 당장 집으로 가자. 팀원 4명이 방탄복을 입고 무전기를 챙겼다. 오태식은 권총을 허리춤에 차고 선두에 섰다. 그들은 2대의 차량에 나눠 타고 지훈의 집으로 향했다. 차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오태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훈의 얼굴을 떠올렸다. 경찰서에서 울던 그 모습, 책상을 치던 그 손, 그리고 눈물이 마르던 그 빠른 속도. 모든 것이 연기였다. 오태식은 주먹을 쥐었다. 이제 끝이야. 지훈의 집은 춘천 시내 외곽의 낡은 빌라 2층이었다. 오태식과 팀원들은 계단을 조용히 올라가 문 앞에 섰다. 오태식은 벨을 눌렀다. 응답이 없었다. 다시 한번 눌렀다. 여전히 응답이 없었다. 오태식은 팀원에게 신호를 보냈다. 팀원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태식은 결정을 내렸다. 문 열어. 팀원이 공구를 꺼내 문 손잡이를 부쉈다. 문이 열렸다. 오태식이 먼저 들어갔다. 집안은 어두웠고 고요했다. 최지훈, 경찰이다. 오태식이 소리쳤다. 대답이 없었다. 팀원들이 방을 하나씩 수색했다. 없습니다, 반장님. 거실, 침실, 화장실, 부엌. 어디에도 지훈은 없었다.
오태식은 침실을 다시 살폈다. 옷장이 열려 있었고 옷 몇 벌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침대 위에는 휴대폰 충전기가 놓여 있었지만 휴대폰은 없었다. 오태식은 팀원에게 말했다. 도망갔어. 눈치챘나봐. 팀원이 물었다. 어디로 갔을까요? 오태식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지. 하지만 멀리 못 갔을 거야. 전국에 수배 내려. 사진, 인적사항 전부. 그리고 박도연 찾아봐. 지훈이 연락했을 수도 있어. 팀원들은 즉시 움직였다. 오태식은 빌라를 빠져나와 차에 올라탔다. 그는 핸들을 잡고 깊게 한숨을 쉬었다. 최지훈, 넌 어디로 갔나? 그는 휴대폰을 꺼내 지훈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다. 오태식은 다시 걸었다. 또 받지 않았다. 세 번째, 네 번째. 모두 무응답이었다. 오태식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시동을 걸었다. 도망자 추적은 시간과의 싸움이야. 빨리 찾아야 해. 12월 31일 새벽 5시 오태식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사무실 책상에서 졸고 있다가 벌떡 일어났다. 화면을 보니 최지훈이었다. 오태식은 즉시 받았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형사님, 저예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오태식은 차분하게 말했다. 지훈 씨, 어디 계세요? 지훈이 대답했다. 저 끝낼게요. 더는 못하겠어요. 오태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훈 씨, 진정하세요. 어디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갈게요. 지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춘천 외곽 평안 장례식장이요. 뒤편 주차장에 있어요. 오태식은 즉시 팀원들을 깨웠다. 출동한다. 평안 장례식장. 그들은 차에 올라타고 사이렌을 울리며 달렸다. 평안 장례식장은 춘천 외곽의 한적한 곳에 있었다. 새벽이라 사람은 없었고 주차장에는 차 몇 대만 덩그러니 서 있었다. 오태식은 주차장을 둘러보며 지훈을 찾았다. 그리고 주차장 구석 한 벤치에 앉아있는 남자를 발견했다. 최지훈이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오태식은 천천히 다가가며 조용히 말했다. 지훈 씨.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오태식은 그의 옆에 앉으며 부드럽게 물었다. 왜 하필 여기로 왔어요? 이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니 여기 계세요. 영안실에. 오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서연의 시신은 부검 후 이곳 영안실로 옮겨져 있었다. 지훈은 마지막으로 어머니 곁에 오고 싶었던 것이었다. 오태식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왜 하필 그렇게까지 했지? 이 지훈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돈이 필요했어요. 빚 때문에 미칠 것 같았고 매일 전화 오고 어머니한테는 땅이 있었잖아요. 그게 제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 아들이었으니까. 오태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다. 법적으로 당신은 상속인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요? 오태식이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한서윤 씨의 법적 아들이 아니에요. 남편 쪽 친척이었을 뿐이고 입양 절차도 없었어요. 만약 한서윤 씨가 돌아가시면 재산은 법적 상속인에게 가요. 당신한테는 한 푼도 안 와요. 지훈은 입을 벌린 채 오태식을 바라봤다. 그럴 리 없어요. 전 아들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셨어요. 오태식은 고개를 저었다. 부르는 것과 법적 관계는 달라요. 당신은 유언장도 없고 상속 권리도 없어요. 당신이 어머니를 죽인 건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이었어요. 받을 수도 없는 걸 위해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지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신음소리를 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오태식은 일어서며 말했다. 준호도 다 자백했어요. 당신이 돈 준다고 꼬드겼고 함께 어머니를 죽였다고. 이제 끝났어요, 지훈 씨. 오태식은 수갑을 꺼냈다. 최지훈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지훈은 벌떡 일어나 오태식을 붙잡았다. 형사님, 저 정말 몰랐어요. 제가 받을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죽으면 다 내게 올 줄 알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오태식은 그의 손을 뿌리치고 수갑을 채웠다. 지훈은 무릎을 꿇으며 계속 소리쳤다. 내가 제일 많이 찾았잖아요. 내가 제일 많이 울었잖아요. 난 정말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오태식은 그를 일으켜 세우며 차갑게 말했다. 사랑했다면 죽이지 않았겠죠. 지훈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오태식은 그를 경찰차로 데려갔다. 팀원들이 지훈을 차에 태웠고 문이 닫혔다. 오태식은 장례식장을 바라보며 깊게 한숨을 쉬었다. 한서윤은 그곳 영안실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아무 잘못도 없이 그저 땅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죽었다. 아들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오태식은 주먹을 쥐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허무함도 느껴졌다. 지훈은 받을 수도 없는 유산을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 착각 때문에, 무지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는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이었다. 오태식은 차에 올라타며 팀원에게 말했다. 가자. 끝났어. 차는 출발했고 뒷좌석에 지훈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다. 오태식은 백미러로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가장 크게 울던 사람이 가장 계산된 연기를 했다. 하지만 결국 진짜 눈물을 흘리게 됐지. 차는 눈 덮인 도로를 달렸다. 새해가 밝아오고 있었다. 2017년의 첫날. 오태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한서윤은 이제 편히 쉴 수 있을까? 그녀는 용서할 수 있을까? 자신을 죽인 의부사들을. 오태식은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는 진실을 밝혔다는 것만은 확신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고 그가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차는 경찰서로 향했고 사건은 막을 내렸다. 눈이 덮은 묘역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도망자의 체포로 끝났다. 하지만 오태식은 알고 있었다. 진짜 끝은 법정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곳에서 최지훈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